벌써 주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일장 랭킹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 이슈들이 많죠.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 함께하게 되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지수 상황 봤을 때 좀 아쉽습니다. 외국인들의 팔자세는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우리 지수도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코스피가 지금 2,500선을 좀 깨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오늘도 3천억 원이 넘게 거래소에서 파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또 반도체잖아요. IT 투톱을 향해서 거세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4% 정도 빠지다 보니까 엔비디아 빠지니 SK하이닉스도 함께 좀 눌림을 받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책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밸류업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시장에서는 환호하지 않는 것인지 오늘도 4% 정도 추가 하락하면서 16만 1,500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황유현 팀장님.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재무 건전성의 확보도 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연말 다가오면서 뭐 삼성전자도 그랬고 현대차도 주주환원 관련된 공시들을 막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반응은 영 시원찮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밸류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엔비디아와 연동된 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수급적인 요인으로 일단은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HBM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엔비디아의 상승세도 조금 주춤했고 물론 오늘은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고 추수감사절 앞두고 좀 약간 혼조세인 경향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 수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작년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좋았던 섹터들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섹터가 골고루 지금 사실 다 하락하고 주도주들이 좀 교체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급의 빈집과 천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사실 많이 다 조금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2차 전지가 좀 세게 하락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바이오 주식도 하락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방산 주식들이 뭐 종전과 관련된 내용인지 과연 과연 그것 때문에 영향인지는 모르겠어도 어쨌든 이번 주에는 방산 주식들이 좀 밀리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 화장품 섹터들도 밀렸고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섹터들이 사실 다 조정을 받고 있는 또는 주도주의 지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와 반대로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들이 정말 눈에 띄게 보일 정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엔터 주식이 그럴 거고요. 그리고 이제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네이버를 필두로 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주도주의 교체 상황에서 나오는 저는 조정이다.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뭐 매도는 꾸준히 나오지만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도 아니고 선물 시장에서는 사실 더더욱 큰 규모가 아닙니다. 거의 뭐 이제 방치해두거나 약간 관망한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지금 사실 그러면서 좀 다음 주도주가 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 하락한 섹터들, 뭐 반도체 포함해서 2차 전지 포함해서 소위 빈 찬집이었던 종목들이 좀 내려오면서 많이 비어가고 있고요. 반대로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종목들이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엔터 주식들이 수급들이 꽉꽉 또 들어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밸런스가 좀 맞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수 조정이 아직은 뭐 조금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하니까 당연히 지수 때는 조금 조정을 받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다음 주도주가 무엇일지 다시 지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리바운드해서 갈지
지금까지 좋았던 종목들이 더 치고 갈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시장에 네. 있어서 분위기를 우리가 잘 그렇습니다. 읽어야겠네요. 네.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지. 일단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워낙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그런 현상도 좀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오늘 4% 정도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삼성전자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입 발표도 했었죠. 인적 쇄신 같은 이야기들도 나왔었죠. 나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이창대 대표님,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답은 명확합니다. 뭐 HBM 관련해서 확실한 답을 줘야 될 텐데 그게 없어서인 것인지 너무 삼성전자가 주가가 그냥 그래요. HBM 관련된 소식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낼까요? 일단 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네. 부분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사이클이 올해 상반기, 작년 말부터 해서 일정 정도 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부터 24년 중순까지 AI 모멘텀으로 한 이 하드웨어 쪽 모멘텀이 나와줬는데 사실 우리가 AI 모멘텀 중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하반기를 넘어오고 내년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죠. 사실 이게 어느 산업단에서도 순서가 항상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도 반도체 그런 부품주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이 기계를 결국 부품을 통해 만들었으니 이 안에서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를 또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순서상 하드웨어 가고 그다음 소프트웨어인데 사실 하드웨어는 AI 수급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뒷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HBM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쪽에 AI 관련된 수급을 반도체 쪽에서 노린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사이클을 저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1단계 반도체, 그 다음 제약바이오, 마지막에 이제 저는 중후장대나 경기민감 업종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지금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중후장대 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과연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갈 것이냐 이런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로 간다 하더라도 AI 모멘텀으로 봤을 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다음 사이클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하이닉스의 패권을 뺏겼습니다. 이건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1등을 유지해야 기본인데 뺏기게 되면 사실 이 패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점을 놓치게 되고 수급도 뺏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HBM 단에서 이제 메모리 패권을 뺏어온 이후로는 사실 지금 상승 랠리도 훨씬 더 강력했고요. 하방으로 무너질 때도 지지를 강력하게 구축해 줍니다.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오면서 이제 증시가 크게 무너졌는데 이때 무너졌을 때 지지 라인을 받쳐주고 있고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SK하이닉스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엔캐리 트레이드로 무너졌던 그때 가격보다도 훨씬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비단 반도체에서만 나오는 현상이 아니고요. 과거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원래 라면은 농심, 신라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2위, 3위로 평가받고 있었던 삼양라면이 상당히 많이 치고 올랐어요. 왜 네. 그렇죠? 불닭볶음면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차트 자체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집니다. 이게 1등을 뺏은 자와 뺏긴 자의 차이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뭐 기업 자체적으로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패권을 뺏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삼성전자가 당분간 좀 숙제를 해결해야 될 만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역시나 지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HBM 관련된 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까지 보시면서 좀 기술적인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제약바이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좀 주춤하고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약간 또 급락 현상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오늘 다 같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올라가네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25%대 급등, 그리고 시총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은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깜짝 반등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 황유한 팀장님,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바이넥스, ST팜 같은 CDMO 쪽
뭐 네. 혹은 바이오시밀러 이런 쪽까지 강한 분위기 네. 타고 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한 것인지 거기에 또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추가돼서인지 오늘의 상승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네,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기는 한데요. 예. 기존의 주도주였었던 알테오젠, 뭐 보로노이, 이런 기존 신약과와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너무 아쉬운 오늘도 좀 흐름들이 쉬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섹터 안에서도 주도주나 또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우리가 미국의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 뭐 생물보안법과 관련돼서 CDMO와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요게 내년까지 있어야 할 모멘텀, 내년까지 기대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한번 관련 종목들은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또 특징들은 정말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회사들 말씀해 주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제약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에서 좀 멀리 있었던 종목들이 지금 다시 좀 시장에서는 다시 또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그동안 많이 밀렸었던 종목들이 이제 조금 가격 메리트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같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금리 인하까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조금 더 가속이 나오는 그런 양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다른 뭐 오늘 올라가는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기분 좋으시겠지만 알테오젠이나 다른 항암제 쪽으로 신약 개발 업체들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 이런 흐름이 저는 조만간에 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도 인하를 했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깜짝 인하라고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미국도 여전히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 점차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들은 일단은 어떤 종목이 됐든지 간에 매도보다는 최소한 보유 관점으로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항암제도 좋고요. 오늘 좋은 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한 CDMO 업체들 다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은 투심이 많이 짓눌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는 그러한 시그널이 나타나는 국면에서 마침 또 기준금리라는 너무나 좋은 또 재료가 작용하면서 오늘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또 낙폭을 약간 키워가고 있어서 종목에 대한 고민은 또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어떻게 종목을 골라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셀트리온도 좋아서요.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개별 호재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일까? 셀트리온 그룹주 일단은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의 상승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창대 대표님. 네. 요즘 그래도 시총 상위 바이오 안에서도 셀트리온 쪽이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좋은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CDMO 법인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저는 이제 증시 환경이라든지 거시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우리나라 이제 쌍두마차로 불리는 제약바이오 기업이죠. 이 제약바이오도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R&D부터 시작하긴 좀 어려우니까 제조단부터 시작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CDMO.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트럼프 정권에서도 강조를 하지만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사실 셀트리온이 상당히 이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CDMO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 바이오시밀러의 셀트리온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공식처럼 굳어졌는데 물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자회사 에피스 통해서 시밀러 사업을 하지만 셀트리온이 또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 사이의 인식에서는 가장 좀 강렬하게 박혀 있을 겁니다. 이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바이오시밀러가 우리가 이제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거시적으로 더 넓게 봤을 때 제약바이오는 장기적으로 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준의 스탠스가 갑자기 좀 매파로 살짝 바뀌면서 이거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서 물가가 다시 치솟기 시작하면 이거 기준금리 인하 살짝 멈춰야 될 것 같다. 이런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좀 과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잖아요. 기준금리 그럼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연준이라는 집단이 피벗을 보통 할 때 이 올리던 걸 내리고 내리던 걸 올리는 이런 기조를 바꾸는 거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바꾸는 가벼운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조 자체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불경기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경기가 될 때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는 트럼프 정책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이제 약가 인하를 이 바이든 정부를 어떻게 보면 살짝 비판하면서 그렇게 반시장적으로 강제로 인하시키면 안 된다. 경쟁을 통해서 인하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기존 이제 약들, 신약들을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침투해서 경쟁을 통해 인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인지도가 높은 셀트리온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카카오라는 기업이 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남겼던 게 이 어떻게 보면 분할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인데 맞아요. 셀트리온은 반대로 오히려 합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앞으로 당분간 좀 호재성으로 시장이 인식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먼저 차트를 좀 통해서 보여드리자면 제가 쌍두마차라고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대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말 잘 갔습니다. 신고가를 뚫어줬고 황제주라고 평가하면서 100만 원 위로 올라갔죠. 반면에 셀트리온은 어떠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고점 대비해서 반등은 나왔지만 시원한 슈팅까지는 안 나왔다. 저는 시장의 기대감이나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만 갖춰지면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만약에 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돌파 매매, 고점에 있는 건 좀 어려워한다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이 차선책으로 좀 바닥에서 반등하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 대비해서 좀 덜 올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제약바이오,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탑픽으로 보시는 게 셀트리온일까요? 사실 저는 이제 한 3개 정도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K바이오팜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을 좀 네.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건 좀 취향 차일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좀 좋아하실 것 같고 셀트리온은 이제 추세 전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총 3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까지 꼼꼼하게 좀 다뤄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동차 쪽 이야기를 해볼 텐데 뭐 계속해서 1조 원 자사주 매입 이야기도 있었고 주주환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자동차도 밸류업 쪽이라서 좋은 뉴스는 참 많은데 계속 못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저 자리에서 좀 행보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못 가는 걸까? 근데 자동차도 생각해보면 관세 영역에서 좀 리스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황유한 팀장님, 그저 그런 주가,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의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지만 6월 이후에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진 것 대비해서 아직 네. 못 올라왔다는 생각이 많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보다는 확실히 뭔가 관세 때문인 건지. 근데 오늘 증권가 리포트 보면 관세에 대한 우려도 너무 과하다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이렇게 못 가는 걸까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우려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너무 전반적으로 맞아요. 너무 네. 다 과하게 작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멕시코와 관세 부과한 것도 사실 마약과 관련돼서 그랬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신임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분도 관세는 약간 협상용으로 사용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2018년 10월달, 9월달, 10월달 그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아마 그 기억들 때문에 아마 좀 더 강력하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공포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뭐 현대차, 기아차 모두 그룹 다 밸류업에 정말로 선제적으로 가장 정부에서 뜻하는 대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반도체 섹터에서 나온 초기 하락 모습을 이미 지났고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좋은데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려면 결국 외국인들의 강력한 좀 매수세가 좀 붙어줘야 됩니다. 사실 저는 뭐 얼마 남지는 않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언저리면 사실 바닥 근처에서 잡아가는 과정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취향상 나는 밑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는 스타일 또는 그거 모아가는 스타일이 너무 지겨울 수 있고 기회비용 차원에서 나는 좀 돌파가 나면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그 돌파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고 매수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사실 현대, 기아 두 종목은 재미없지만 뭐 네. 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들, 다른 맞아요. 그룹주들은 네. 좋은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기아차 이제 외국인들이 언제 매수를 해줄 거냐 그렇게 저는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특히나 자동차 섹터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조금 의미 있는 양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 조금 이제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사실 너무나 네. 매력적인 가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 기관도 사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 수급만 확실하게 들어온다면 주가는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사실 좀 모아가는 것도 좋지만 확실하게 좀 양봉 보이면서 추세 전환의 시그널 나타났을 때 들어가는 것도 좋다라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로봇 관련해서 요즘 계속 이야기들 나오던데 현대차 쪽에서도 로봇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무동력 착용 로봇이라고 하는데 뭐 말은 어렵지만 착용이니까 웨어러블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웨어러블 로봇 테마를 한 번 더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로봇 쪽은 특히나 대기업이 약간 스치면 좀 좋잖아요. 그쪽은 아무래도 네, 뉴스가 그렇죠. 전해지면. 그런데 로봇이 오늘 좀 쉬어가요. 여전히 성장성 있는 섹터인데 쉬어간다면 지금 약간 눌렸을 때 사는 거 괜찮을까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몇 가지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로봇은 대표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이익을 창출해내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장주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하는데 미리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리스크를 그만큼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제 고수익을 노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비중 조절, 다시 말해서 이제 금액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주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격적인 이제 수익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주가도 제일 강력하게 제일 먼저 갈 겁니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건 뭐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결국 또 로봇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어떻게 보면 로봇의 지표 종목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현대차 쪽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로봇은 저는 물론 좋겠지만 자율주행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어떨까. 현대차 그룹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 쪽은 확실히 선취매도 중요한 섹터긴 하지만 그 수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성장 섹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기업의 수익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비중 적절하게 조절해서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고요.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본다면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동차 좀 얘기를 하면서 연결해 볼 수 있는 게 수소차 쪽이에요. 최근에 이쪽 테마가 서서히 좀 떠오르고 있긴 한데 오늘도 시세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대차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데 시세가 좀 나고 있잖아요, 네. 팀장님. 이게 수소 테마에 있어서도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리바운딩 정도로 좀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수소차 이슈로 만약에 올랐으면 현대차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해야 되긴 했겠죠. 이 모멘텀도 붙으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는 수소 뭐 오늘 대표적으로 두산 퓨얼셀 같은 다른 이제 수소 아직까지 테마 쪽으로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지금 아까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좀 과대하게 우리나라 시장에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당선이 되고 나서 물론 2차 전지, 그다음에 신재생과 관련 풍력들, 수소차들, 주가들 보면 그날 전후로 해서 주가가 좀 세게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 풍력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수소차는 어떻게 보면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거든요. 네.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관련 주식들이 취임 전까지는 되게 좋은 모습들을 보였지만 취임 이후에는 분명히 약세로 돌아갔었거든요. 반대로 트럼프 말기로 가면 갈수록 신재생 에너지 주가들은 더 좋았어요. 이번에도 저는 좀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트럼프와 관련된 트레이드들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지금 신재생들, 결국 지금 우리가 인류가 닥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신재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결국은 통화 정책과 사이클과 연관된 부분들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오늘 수소차 얘기도 먼저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수소, 풍력 같은 신재생 관련 주식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은 살짝 그 테마성의 움직임도 네. 있지만 우리가 더 넓게 수소까지 봤을 때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쪽도 볼만한 시점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머스크 입에서 뭔가 나오면 그 섹터가 항상 머스크 트레이드로 언급되면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I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분명히 게임이나 뭐 콘텐츠 이런 쪽도 들썩거릴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의 엄청난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어서요. 우리 게임주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 싶습니다. 먼저 이창대 대표님, 네. 컴투스 홀딩스 같이 뭐 파트너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는 종목은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주는데, 나머지 게임주에게 있어서는 이게 약간 우려할 만한 요소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뉴스를 우리가 좋게 봐야 될지 좀 아니면 걱정하면서 봐야 될지 고민돼서요. 아, 예. 일단 게임주들이 움직였을 때 지금 이슈를 타고 테마로 급등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실력에 자신 있다 하시면 그런 쪽으로 가셔도 되겠지만, 내가 아직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고 조금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거기에 이 이슈를 따라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업황이 좋아질지를 보고 거기에서 대표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대장주 혹은 지표 역할을 하는 종목들. 저는 이제 게임주에 있어서 전통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넥슨이라든지 3N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넷마블이라든지 NC소프트.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게임 업계에서 한 차례 이제 좀 폭풍이 지나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차세대로 다시 올라올 만한 대표적으로 좀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크래프톤이 차세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도 시장까지도 이제 진출이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크래프톤의 상황을 좀 주목하시는 게 아마 전체적인 흐름을 주목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좀 부대장주로 보실 만한 게 이제 W게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트 네. 패턴도 거의 비슷합니다. 신고가를 먼저 쓰면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W게임즈, 크래프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NC소프트나 넷마블, 넥슨게임즈는 오히려 추세가 많이 무너졌고 이걸 다시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나마 NC소프트가 조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NC소프트 3N 중에서는 NC소프트 정도. 네. 사실 크래프톤은 이제 아무래도 스튜디오를 다분화하면서 또 리스크 관리를 할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안에서도 좀 종목을 선별해 주셨습니다. 3N은 사실 이제 과거에 영광을 찾기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 안에서 본다면 NC소프트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대장주로 주목해야 되는 건 최근에 너무나 독보적으로 잘 가고 있었던 크래프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소셜 카지노 관련해서 굉장한 또 성과 내고 있는 W게임즈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엔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엔터 내년에 황금기를 누릴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안에서도 약간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엔터 4사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는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잘 보여줬었죠. 하지만 SM이나 하이브, YG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황교안 팀장님, 이제는 확실히 종목을 좀 압축해서 옥석을 네. 잘 가려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다만 모두 다 저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ETF, 엔터 관련 ETF 투자도 네. 저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소위 말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쉬었던 주가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K컬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K컬처 가장 선두에 있었던 종목들이 이런 아이돌을 보유한 엔터 회사들인데 완전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라던가 여러 K컬처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쉬고 있는데 네. 반대로 이제 엔터 사업과 관련된 종목들, 아이돌 스타들을 거유한 기업들이 이제 다 반등해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다른 뭐 여러 시상식을 봤더니 여전히 하이브 밑에 있는 뭐 소속사에 있는 아이돌들, 그다음에 뭐 JYP 소속사 아이돌들 상들을 계속 타고 있고, 네. 우리는 사실 뭐 조금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보긴 하겠습니다만, 네. 뭐 세븐틴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업, 여러 가지 저 그룹들이 유럽에서 또는 미주에서 예전엔 조그만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스타디움을 다 만석을 매진을 시키고 월드 있거든요. 투어를 예, 월드 하죠. 투어를 네. 들어가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BTS도 내년부터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기도 네.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우리나라 K컬처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을 때 정말 실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엔터 주식들도 이제는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앨범 판매량보다 콘서트 매진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돌을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먼저였고 최근에 엔터 4사 중에서 JYP가 가장 먼저 호실적으로 주가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는 지금은 사실 이제 많이 올라와서 좀 아까 밸런스를 맞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눌리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제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속해 있는 기업들 팬심으로 접근해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엔터가 너무나 좋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그 팬심 우리 황유현 팀장님은 어느 쪽에서 제일 좋게 보세요, 엔터? 저는 지금은 하이브가 가장 사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마마 시상식에서도 세븐틴이 맞아요. 상을 많이 받았고요. 네. 저도 사실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봤습니다. 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BTS가 또 컴백을 하고 준비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금 창출력 그리고 또 팬 동원력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보면 하이브가 지금부터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역시나 엔터 안에서는 하이브가 영원한 대장이 네. 되겠네요. 하이브 원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궁금해서요. 티빙이랑 웨이브의 합병의 급물살이 타고 있습니다. 토종 메가 OTT잖아요. 이창대 대표님,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데 CJ ENM 그렇다면 이제 정말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일단 CJ ENM의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 이제 OTT 관련해서나 혹은 컨텐츠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보자면은 예.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좀 감각적으로 이게 히트를 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해야 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감각이 살짝 떨어지는지 네. 유행에 뒤처지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통적인 산업군을 저는 보다 보니까 엔터나 게임이 네. 게임도 사실 이게 그 업계에서 직접 해봐야 그 느낌을 바로 알잖아요. 그렇죠. 와 이거 게임 이번 거 대박이다. 네. 근데 제가 또 게임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돌 뜰 것 같다가 살짝 감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CJ ENM은 분명히 이제 이슈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투자는 고려하시되 좀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다는 게 오늘 확실히 윗골이 단 것만 봐도 좀 손이 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정말 소액으로 자신 있는 분들만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봤어요.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